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잘 계셨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혼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재산 문제잖아요.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유익하고 뭐 좋은 정보가 많으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 위자료와 일단 재산 분할의 차이점을 아세요? 위자료, 위헌하면 뭐 위자료 많이 받아야 된다. 네. 자, 위자료는 뭐고 그럼 재산 분할이 뭘까요? 재산 분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는 사실 거의 안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위자료에 목숨 걸어요. 이혼 재판하면 이 위자료에 목숨 거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상받고 싶으신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우리나라 이혼 재판은 외국과 다른 게 뭐냐면 누가 잘못했는지 그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너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 같아. 상대방이 정말로 나쁜 남편인 나쁜 남자예요. 또 남편은 저 여자가 정말로 나쁜 여자입니다. 제가 저 여자 때문에 인생 망했어요. 이렇게 서로 상대방 헐뜯는데 거의 시간 다. 자, 그래봐야 설령 이겼다고 쳐요. 정말로 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주장했다. 자, 그럼 위자료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얼마나 나오나요? 뭐 1,000만 원, 많아야 3,000이에요. 뭐 상대방이 폭행 뭐 외도 많이 해도 인정돼도 그게 3,000이에요,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요즘의 추세가 부부가 어떻게 일방만 잘못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뭐 남편이 뭐 아내가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면 그냥 쌍방으로 그냥 판결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판결 보면 부부 공동의 책임이다. 뭐 아니면 혼인 파탄의 잘못은 대등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서로 위자료 없이 끝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1년, 2년 동안 서로 이렇게 헐뜯고 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릴 때 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감정 낭비, 시간 낭비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재산 분할입니다. 이 재산 분할은 이 부부가 같이 결혼 이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거거든요. 자, 그럼 모든 재산이 다 낸다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재산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부동산. 동산 중에서 네. 현금, 네. 예금, 예. 뭐 주식까지도 네. 포함될 것 같습니다.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가정생활하는 데다. 여기에 많은 물건이 있잖아요. 이거 다 되는 거예요, 다. 뭐 고가의 뭐 가전제품, 뭐 이 집 아니면 집이 전세 나고 전세금, 뭐 임대 보증금이다 뭐 보증금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 시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파트 시세 네, 사이트에서 보통 어디 사이트 보죠? 국민은행, 네, KB KBS. 국민은행, 예, 많이 맞습니다. 봅니다. 자, 자동차는요? 동산 어디서 많이 보죠? 자동차 가격은 아니까 세차 기준이에요, 아니면 중고차 기준이에요? 중고차 기준. 중고차 기준. 감가가 상각이 되잖아요. 중고차 기준. 집은 KB 시세, 아파트는. 근데 KB 시세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잘 나와 있는데 KB 시세 없는 집들이 있어요. 어떤 집? 일반 주택. KB 시세 없습니다. 근데 빌라 이런 걸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 감정을 해야 돼요. 자, 근데 감정을 하면은 대부분은 잘 나오지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집값이 지금 이제 별거를 보통 하고 이제 이혼을 하잖아요. 별거 중에는 집값이 5억이었어요. KB 시세로. 근데 별거 2년 하고 재판하면 또 1, 2년 걸리잖아요. 거의 5년 후에 이제 재판이 끝나는데 5년 후에 이 아파트 값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올라 있어요. 엄청 올랐잖아요. 요즘에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5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다. 자, 그러면 이 집값을 이제 재산분할 대상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럼 5억이면 아내가 반 받으면 얼마 받는 거예요? 2억 5천 받죠. 근데 10억이면 얼마 받아요? 5억 받죠. 이게 2억 5천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까요? 5억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별거 위에는 기여도가 없으니까 기준으로 하겠죠. 아내는 언제를 기준으로? 많은 금액. 10억을 기준으로 할까? 오른 가격. 자, 그러면 5억이 기준일까요? 10억이 기준일까요? 부부가 공동으로 살았던 때를 기준으로. 그럼 5억 원. 저는 10억이 될 것 같아요. 왜요? 그 기준이 계속 재판이 이제 길어지거나 아니면 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최종 금액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둘 다 논리적으로는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뭐 일리가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별거 중일 때가 도구일 때가 마지막이니까 그때를 해야 된다. 별거 이후에는 기여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아니다. 집값이라는 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마지막 시점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마지막 시점이 원칙이에요. 그걸 사실심 변론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심이라는 거는 이제 1심에서 끝나면 1심 마지막, 그 다음에 2심에서까지 가면 항소심에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은 이제 KB 시세를 이제 사실조회하거나 감정했을 때 그때를 이제 그 기준으로 해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마지막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0억이 맞습니다. 그럼 10억이 절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또 퀴즈를 낼게요. 이번에는 집이 아니라 금융재산이에요. 예금이다, 주식이다. 별거 후에 이제 또 5년 있다가 이제 재판이 끝나게 됐어요. 별거 당시에는 남편 명의로 역시 5억 원의 이제 예금도 있고 뭐 주식도 있었어요. 근데 재판이 오래 하다 보면 남편이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빼돌려. 다 찾죠. 다 찾아서 막 빼돌리고 막 썼다 그러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나중에 재판받을 때 조회해보니까 얼마 남았어요? 100만 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얼마 준다고 그래요? 50만 원. 100만 원에 반 50만 원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도 마지막을 사실은 변론 중에 끝날 때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아내는 너무 억울하다. 이때 아내는 또 반대로 별거 당시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집과 금리산이 입장이 반대가 된 거죠. 집일 경우에는 아내는 마지막 날, 끝날 날을 기준해서 달라고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이 전으로 와서 별거 당시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하고 주식은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예금이나 주식은 근데 본인 명의인 네. 경우가 많아서 네. 사실 저는 별거 전. 별거 당시.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로? 저도 초성을 제기했던 그 당시 처음. 처음으로. 예, 맞아요. 이 금융재산은 이 재판 끝날 때 기준이 아니라 이 소송 제기 당시, 이 별거시면 별거 당시, 판단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은닉이나 소비가 쉽잖아요. 만약에 재판 끝날 때 기준으로 하면 누구든지 다 쓰겠죠. 뭐 다 썼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도 못 받는 그런 그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금융재산은 이 파탄시, 뭐 별것이 별것이 이혼소송 제기시는 그때 처음 기준을 제일 많을 때 기준으로 하죠.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재산분할은 결혼한 이후에 형성된 거나 증가된 재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부가 형성된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건물을 물려주셨다. 시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 50억짜리 작은 건물을 물려주셨어요. 자, 그 1년 있다가 아내가 그걸 달라고 한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로? 저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권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뭐 사실 이 며느리가 아내가 기여한 게 없잖아요. 자, 이때는 어때요? 만약에 이제 시부모님이 건물을 물려주셨어요. 50억짜리.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건물에 이제 매일 가서 이제 청소도 하고 세입자 관리도 해서 이제 건물을 너무너무 관리 잘했어요. 10년 동안 관리 잘해가지고 건물 가격이 70억이 됐어요. 자, 10년 후에 이혼한다. 이 경우도 못 받아요? 그때는 기여도가 인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때 받는 경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상대방이 이제 이 재산의 유지, 관리, 증가에 기여도가 있을 경우에 인정이 돼요. 그리고 혼인기간도 적어도 5년은 있어야 되거든요. 5년, 10년 정도 있으면은 이제 재산분할이 돼요. 자, 특권재산도 상대방이 어느 정도 혼인기간이 지속이 되고 이 재산의 유지, 관리, 증가에 기여도가 있으면 인정이 되는데 이때는 50%는 좀 많이 받는 거고 보통은 이제 20에서 30% 내외로 이제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재산은 아무도 없는데 이제 아내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줬어. 그래서 남편이 미대생이었는데 이제 그 의대도 졸업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친정에서 도움이 돼서 이제 유학까지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의대 교수가 됐어요. 너무 잘 나가요. 잘 나가는데 갈등이 심해져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막상 이혼하려고 딱 보니까 남편 명의는 아직 재산이 하나도 없어. 이제 막 교수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근데 그동안 들어간 돈은 거의 10억이야. 뒷바라지 하는 돈이. 자, 이래서 아내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하겠죠. 10억이 들었으니까 10억 원은 내가 받아야겠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없지만 이 사람 앞으로 이제 뭐 의대 교수도 하고 개업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의사들이. 어떻게 청구할 거예요? 어떻게? 그럼 앞으로 미래에 이제 벌어들일 돈을 얼마 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보통 그 기준이 근로소득 기준을 이제 평균 잡아. 그러면 남편이 이래요. 저 의사 그만둘래요. 저 이제 이혼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리카에 이제 의료봉사를 떠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답을 말씀해 주세요. 애매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론 심정적으로는 아내가 뒷바라지하는 걸 다 보상해야겠지만 이게 판결문을 쓰려면 이 뭐 감정 가지고 쓸 수는 없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 과학이에요. 이 판결 재판도 과학이거든요. 과학적으로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재산이 있다. 뭐 10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딱 수학이 되잖아요. 뭐 반, 산수죠. 뭐 거의 다 되는데 의사가 앞으로 이 사람이 뭐 10년, 20년 동안 벌고 이 사람이 의사가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는 안 돼요. 이 아내가 그동안 10억을 들이던 뭐 20억을 들이던 뒷바라지 한 거는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재산물로는. 다만 이때 정말로 이제 아주 솔로몬의 재판 같은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럴 때는 뭐를 이용하느냐 법원에서 재산분할 말고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저기요? 위자료. 위자료를 좀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위자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2천만 원. 2천, 3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끔 1억, 2억짜리 위자료가 나오는 판결이 있어요. 이런 사건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내가 정말로 너무 억울해서 뒷분할 잘했는데 막상 재산분할 받으려고 하면 재산분할 어려운 사건인데 이 남편이 뭐 재산적인 능력도 있고 뭐 충분히 지급할 능력이 있다. 이럴 경우에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거죠.
근데 그거 받아도 억울하죠. 근데 어쩔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 혹시 남편 뒷바라지 할 경우에는 잘 생각하고 뒷바라지 하세요. 만약에 나중에 이혼할 경우에 그거 보상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다. 그럴 경우에 뭐 뒷바라지 해주고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살면 되겠지만 이거 뒷바라지 해줬더니 뭐 배신하고 뭐 딴 사람 뭐 살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재산분할 하려고 하니까 이 빚이 너무 많아요. 채무 초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채무 초과의 경우에 재산분할이 될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재산분할 명세표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적극재산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다. 부동산 10억이다. 그러면 적극재산이 10억이 되는 거죠. 10억짜리. 그 다음에 뭐 예금이 5억 있다. 뭐 5억이 되겠죠. 소극재산은 뭐예요? 빚인 거죠. 그렇죠. 이 부동산 10억짜리 빚에 담보대출이 5억이 있다. 그럼 소극재산 5억인 거예요. 이 소극재산은 또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도 빚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집 10억짜리 집에 5억의 전세가 잡혀 있다? 5억은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소극재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신용대출도 소극재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뺍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에 대출이 5억이 있고 전세가 3억이 있다. 그러면 재산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상은? 10억에서 8억을 빼겠죠. 그렇죠. 8억을 빼고 2억만 되는 거예요. 대출 5억도 빼고 전세금 3억도 빼야 되는 거니까 2억 원이 순재산에서 2억 원에서 뭐 5대5 뭐 1억씩 나누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빚이 너무 많아져서 집이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빚이 지금 20억이야. 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러면 10억 초과죠? 이 10억은 어떻게 될까요? 빚은 누가 그러면 책임져야 돼요? 명의 있는. 그렇죠. 원칙적으로 남편 명의의 대출을 받았으면 남편이 책임지고 아내 명의면 아내가 책임지는 게 원칙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명의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좀 대출을 받아줘. 당신은 공무원이니까 신용이 좋잖아.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이제 믿고 예를 들어서 자기 명의로 이제 뭐 3억 원의 신용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걸 갚지도 않고 나중에 이혼하게 됐어요. 그럼 아내 명의로 대출 받았기 때문에 아내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죠. 근데 아내 너무 억울하죠.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남편이 다 썼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한테 이 빚을 책임지게 해달라. 그렇게 재산분할 청구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입증되는 증거가 있었으면은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채무를 분해달라는 이 소송이 인정이 안 되는데 그 몇 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 채무도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제 재산분할을 이제 받아가라. 그러니까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그 남편이 쓰도록 이제 대출 받아줬으면 남편이 책임지라 이런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조정을 할 경우에는 재산 규모가 많은 경우에 뭐 수백억짜리 재산이다, 수십억짜리 재산이다. 그럼 다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실무에서는 조정을 할 때 이제 분할로 납부를 하고 또 일부는 부동산, 일부는 이제 현금 뭐 그렇게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재산분할 기여도가 30, 40%인데 최근에는 40에서 50% 정도 인정이 되고요. 근데 무조건 50%는 아니에요. 뭐 재산 규모가 크거나 혼인 기간 짧은 뭐 40에서 뭐 35%, 뭐 아주 재산 규모가 크면 뭐 20%, 25%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부부 명의로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 남편이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뭐 본가, 뭐 시부모나 아니면 자기 뭐 동생이나 친구 명의로 이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명의신탁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다른 사람 명의는 사실 재산분할이 어려워요. 그 명의신탁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부부 명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무리 재산분할을 나중에 판결받아도 상대방이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판결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가처분 가압류. 가압류 가처분 해야 아주 중요합니다. 재판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해서 상대방 재산을 묶어놔야 돼요. 상대방이 빼돌리지 못하게. 그래서 가압류를 한 다음에 이혼 재판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법률 상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